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1월 22일 폭락 후 한국 마감으로 뒤늦게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시장이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대급의 그 기록을 내주었는데, 어디서 역대급이었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역대급이었습니다. 뭐 하락이야, 하락폭 뭐 최근에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큰 폭으로 나타나니까 거래소가 3.79% 151.59포인트나 빠지면서 3,853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3.14% 27.99포인트 떨어진 863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거보다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압도적이었다는 게 좀 오늘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경우는 오른 종목이 178종목이 있었어요.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721종목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에서는 251종목이 오르고 1422종목이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업종 중에서는 뭐 괜찮은 업종들도 중간중간에 조금 섞여 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거래소에서 무려 3조 원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대략 찾아보니까 3조 원이면 거의 신기록인 것 같아요. 네. 25년도 11월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2조 이상 팔면서 어마무시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3조를 기록하면서 아마 단일 기간으로는 하루짜리로는 가장 많은 매도세를 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11월 한 달을 누적해서 요 상태로 끝난다면 아마 월 단위 매도로 보건대 거의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 많이 한 거를 보면 과거 21년도 8월 달에 뭐 2조 7천억 정도였고, 최근 그 탑 10 기록을 보면 25년도 11월 달에 몇 개가 떠요. 그런 정도로 보면 이번 11월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로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많이 올랐던 기업일수록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이닉스 오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60만 전자가 50만 전자 로 휙 바뀌었어요. 52만 1,000원까지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하루에 어제 10만 전자에서 9만 5천 원이 깨지면서 9만 4,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는 두나무하고 합병이 아마 1대3 정도로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나무가 두나무 파이낸셜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네이버는 그것을 지분법 이익으로 챙기는 뭐 이런 구조가 지금 짜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는 두나무 입장에서 두나무를 자기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네이버는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좀 오르는 것, 그리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이온2가 완전 폭망해가지고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반대로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한 그런 모습, 그 정도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 많이 오른 주식일수록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 SK스퀘어, 현대일렉, LS일렉, 두산 등등 그동안에 한국 시장 상승을 장식했던 그런 주식들의 그런 주식들이 뭐 거의 뭐 한 두 자릿수 근처 또는 두 자릿수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회복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어요. 오르락 하다가 외국인들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반등하다 꺾이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상 그냥 물량 터져가지고 주가 빠졌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게 제일 많고요. 구체적인 내용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뉴스들이 많이 터졌는데요. 일본이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부양책인데요. 21.3조 원의 부양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돈은 약 200조 원 수준이고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정부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놀랍게도, 야, 그러면 이거 엔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엔화는 이 발표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즉 환율이 내려갔어요. 강세로 돌아갔고,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니까 애는 안전자산 아니냐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의 10년물 국채와 30년물 국채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꽤 큰 폭으로 오늘 내려왔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사전에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이 이슈가 끝났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시면 끝없이 오르던 게 30년물입니다. 최근 오늘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 한국과 또 연관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카치 사나이 총리가 중국과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뭐 잘 지내자, 뭐 말이 좀 심했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과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한국 화장품 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수산 주식들 다시금 큰 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 발언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은 도대체 금리를 올리자는 건지 안 올리자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수입 물가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상승.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는데 굳이 일본은 총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과거에 비교했을 때 기업들은 임금 상승과 가격 인상 모두에 적극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흐름은 평소보다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고 기업들이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도 더 이상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계속 구조화시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거예요? 말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 하여튼 지금 이번에 이제 부양책까지 터졌고 그 전에 그래서 충분히 엔화가 약세됐다가 돌아섰는데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일본은 엔화 약세에서 잠깐 돌아서서 엔화 강세로 가게 될 것이고요. 금리 상승 흐름들은 계속 가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고 부채는 너무 많으니까 게다가 그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너무 강화되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상황들,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얘네 나라 채권 들고 있으면 손해야.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일본 채권에 대해서 매도세가 많으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금리 가격과 반대니까 팔자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얘네도 금리를 올릴 줄 아네. 그러면은 모든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안정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중에서 돌고 있는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올릴 거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말이죠. 어찌되었거나 국민들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되게 결정을 느리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곽상준 와세다대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모든 결정이 매우 느리다. 모든 게 좀 나이가 먹은 나라답게 전체 연령이 높은 나라답게 급하게 반응은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천천히 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속도면 너무 천천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오늘 국제금융에서 지금 일단 유럽 시장은 떨어져서 시작은 하고 있어요. 독일 닥스 1%, 프랑스는 0.5%, 이탈리아 0.7%, 유로스탁스 50은 1.1%, 영국은 약 0.5% 정도 빠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인이 자본시장에 약간 선행적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코인 약세가 되돌려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빠지고는 있네요. 예, 지금 제가 분명히 방송하기 전에 83,000부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83,000불이 깨지면서 82,500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그 흐름들을 보면 지금이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하염없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좀 긴 안목에서 보시면 83,000불 라인이 좀 넥라인처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넥라인인데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번 하락은 조금 역대급으로 크게 나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급락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단일 한 달짜리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시초가 대비 가장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모 대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깥에서 자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거냐, 과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또 나가게 되는 우리 윤지호 전 대표님과의 대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윤지호 대표님하고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 업종에 있는 이야기. 한국에서 올해 롱숏 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한국만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상태가 안 좋고, 시타델조차도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시타델이 정말 돈 빨아먹는 기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 트레이딩 시장에 아주 신규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종잡을 수 없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원래 기계적으로 하지만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르네상스라든가 시타델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투자 알고리즘,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무력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얘네들이 어렵냐, 그동안에 일종의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전략을 구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지면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대목은 얘네들 봐라, 얘네들이 뭔가 투자를 하는데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며칠 전에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모두 같이 빠지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유동성이 홍수가 났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지니까 모두가 빠지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빠지는 건데, 이번에 조금 이상한 게 금 가격까지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든 가격이 동시에 다 올랐고, 금 가격도 올랐고, 채권도 조금 오르긴 했죠. 주식, 그다음 코인, 전 영역에서 다 올랐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놈들이 말이야, 투자를 하는데 섹터가 없네. 섹터가 없어.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다 하나 보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그리고 지역도 어떤 한 지역에 특정하지 않고 글로벌리 이 전산화되는 이 시스템을 다 이용해서 하고 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의 핵심 상황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3조 원 팔았느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펀더멘탈의 이상으로 인해서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펀더멘탈 때문에 많이 팔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펀더멘탈의 절반은 지금 반도체에서 나오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봤지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너무 얘네들이 빚을 너무 많이 땡기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직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지나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볼게요. 수출 단가 나왔어요. 지금 최근 수출 단가 나왔는데 한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메리츠 증권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무게 대비 단가예요. 무게 대비 단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총량 기준이긴 한데, 저기 올라왔다는 건 어떤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무슨 가격이 올라서 저렇게 총량 대비 수출 단가 갑자기 파팍 올랐을까?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해요. 반도체 단가 올랐다는 얘기죠. 볼 것도 없어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나쁘냐고요? 실물은 하나도 나쁘진 않아요. 실물도 안 나쁘고, 그다음 미국도 지금 AI 쪽에 버블 논란은 있으나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근데 실적이 나쁘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뭐냐면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유동성을 크게 가지고 놀던 애들이, 그리고 가리지 않고 지역과 상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던 애들이, 그것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던 애들이 어디 쪽에서 무너지니까 이걸 메꾸려고 갖고 있는 걸 팔면서 계속해서 연타로 도미노식으로 서로 간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메꿔지는, 단기 자금의 그 부족이 메꿔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건 주요 타겟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외국인들, 이 파는 세력은 파는 세력이고 사는 사람은 사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파는 세력이 일단락이 되면 사는 세력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거예요. 외국인들 갑자기 어느 날 막 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나게 또 삽니다. 그러면 아니 어제까지 팔던 애가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 하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매하는 주체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팔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쭉 다 팔면 그때서야 딱 또 다른 세력이 들어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하느냐? 어디에 기대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 그 배가 튼튼하면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쳐도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침몰되지 않고 잘 갑니다. 근데 배가 좀 약한 놈은 폭풍우가 많이 치면 구멍이 나고 휘청휘청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산 기업의 실적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떨어질 때 교훈을 삼고 학습을 하셔야 여기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망이 좋다고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도 좋고 전망이 좋아도 하나 더 좋아야 되는 게 있죠. 뭐죠? 가격도 좋아야 됩니다. 가격은 낮은 게 좋은 거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가격을 보고 결정하니까 높은 가격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높아지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게 사면 리스크가 큰 거고요. 낮게 사면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리스크는 감소한다. 명백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높은 게 리스크다.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오늘 같은 날은 현금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죠. 좀 다르지만, 그래서 현금 있는 부분으로 사고요. 현금이 너무 없어진 계좌들은 일부 약간의 일부만 교체 매매를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반대 매매는 시작이 됐고요. 오늘 158억 정도의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 금융투자협회가 밝히고 있는데, 23년 10월 이후로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더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 보통 2번 또는 진짜 많으면 3번, 코로나 때 4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2-3번 나오면 그때는 거의 저점입니다. 거의 필연적으로 저점이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자, 반대 매매가 2년 만에 많이 나왔다라는 건 주식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곧 무언가 폭풍우가 끝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날 때문에 아무리 자신 있고 좋아도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책에서도 레버리지 제발 쓰지 마라. 한 큐에 간다. 네, 그래서 좀 느리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면 느려 보여도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이런 날 반대 매매 당하고 이러면 한꺼번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1 원칙 깨지지 마라. 제2 원칙을 잊지 말라. 네, 여러분 떨어졌다고 너무 마음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복원이 안 될 정도 수준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체력이 절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격이 떨어졌지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떨어지니까 좋지. 현금 있는 사람은. 네, 그렇게 지금 사놓은 건 물렸을지라도 그런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